그는 단지 또 한 명의 노숙자일 뿐이었다. 더럽고 굶주린 채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었다. 하지만 백만장자는 그를 모욕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먹고 싶어? 그럼 우리 앞에서 노래해봐. 관중들은 망신을 예상했다. 그러나 그가 무대에 오르자 가장 회의적이던 사업가들조차 전율했고 그날 밤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분, 저희 작업을 응원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새벽의 추위는 태경의 낡은 후드티를 관통하여 그의 마른 피부에 차가운 발톱을 박는 살아있는 생물 같았다. 10살의 나이에 그는 이미 그의 연약한 몸을 지배하기 위해 밤마다 싸우는 이 조용한 적을 친밀하게 알고 있었다. 부산 남구에 버려진 고시원 구석에 웅크린 채 그는 녹슨 철골 사이로 휘파람 부는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 은화의 마른 기침소리가 새벽의 침묵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찢었다. 각각의 기침은 콘크리트 벽을 뚫고 태경의 심장을 어떤 추위보다 더 날카롭게 찌르는 구조 신호 같았다. 그들 옆에 곰팡이와 절망 냄새를 풍기는 얇고 얼룩진 매트리스 위에서 그들의 어머니 순이는 괴로운 잠 속에서 불안하게 움직였다. 무의식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은화의 팔을 찾을 때까지 빈 공간을 더듬었다. 그것은 실명도 지울 수 없는 보호적인 몸짓이었다. 순이는 몇 년 전 정체불명의 열병이 서서히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갔을 때 시력을 잃었다. 과로하고 장비가 부족한 동네 보건소의 의사들은 그녀의 눈에서 빛을 서서히 사라지게 한 질병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제 그녀는 영구적인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주변 세계에 대한 그녀의 인식은 거의 초자연적으로 예민했다. 그녀는 은화의 피부 온도를 느끼고 그녀의 호흡 패턴의 모든 변화를 들을 수 있으며 태경의 꼬르륵거리는 뱃속의 굶주림을 감지할 수 있었다. 태경은 손가락으로 쓸쓸한 방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더듬었다.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작고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10평 남짓한 고시원 방이었다. 바닥에는 그들의 겨울, 방한복으로도 사용되는 얇은 이불 몇 장과 순이의 작은 재봉틀, 그리고 태경이 가끔 거리에서 연주하는 오래된 가야금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습기가 배어 있었고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 사이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부산의 차가운 겨울 바람이 깨진 창문을 통해 불어왔다. 태경은 그 바람이 바다에서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끔 맑은 날에는 그와 은화가 남포동의 높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곤 했다. 그들은 해운대의 부유한 관광객들과 호화로운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세계는 그들에게는 달 표면처럼 멀고 닿을 수 없는 곳이었다. 순이는 한숨을 쉬며 몸을 뒤척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은화의 이마에 닿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가로질렀다. 열이 있어. 그녀는 속삭였다. 태경아, 물 좀 가져와. 태경은 서둘러 플라스틱 병을 들고 구석에 있는 수도꼭지로 갔다. 그들의 유일한 축복은 이 고시원이 아직 수도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정의는 몇 주 전에 끊겼지만 태경은 이웃 건물에서 가끔 전선을 훔쳐오는 방법을 알아냈다. 생존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괜찮아질 거야, 은화야. 태경은 그의 여동생의 입술에 물을 가져다 대며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가 바라는 확신을 담지 못했다. 은화의 호흡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그녀의 작은 몸은 이제 매 숨마다 떨고 있었다. 은화의 기침이 심해졌고 마침내 태경이 간직하려 했던 희망의 흔적마저 산산조각 내는 지친 낮은 울음으로 끝났다. 오빠, 그녀는 오직 그녀만이 아는 애정 어린 호칭으로 속삭였다. 아파. 그 말은 약하게 거의 빈 고시원의 메아리 사이에서 잃어버린 속삭임처럼 흘러나왔다. 태경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통해 그녀에게 기어갔고 각각의 움직임은 그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추위에 대항하는 엄청난 노력이었다. 그가 여동생의 이마에 손을 대었을 때 그곳에서 발견한 열기는 마치 뱃속을 강타한 것 같았다. 공포, 그의 모든 밤의 오래된 동반자가 쓰디쓴 담즙처럼 목구멍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동네 보건소 의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잔인한 희망 없는 진단의 정확성으로 그의 기억 속에 울려 퍼졌다. 폐렴 초기야, 소년아.
그녀는 항생제와 진짜 음식이 필요해 몸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음식이. 항생제, 진짜 음식. 이 말들은 전날 저녁 식사가 세 사람 사이에 잔치처럼 나눠진 반 개의 마른 단팥빵이었던 세상에서는 외국어처럼 들렸다. 그 빵은 동네 빵집에서 나오던 한 노인의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다. 그 노인은 순간적인 연민에 이끌려 음식을 건네고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다. 태경은 은화 위로 몸을 숙여 무한한 조심성으로 그녀의 떨리는 어깨 위에 낡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내가 할 수 있어, 은화야. 그는 속삭였다. 그 말은 절박한 기도처럼 나왔다. 오늘 내가 약과 따뜻한 음식을 구할 거야. 어머니와 아버지를 걸고 맹세해. 태경은 잠시 멈추고 등 뒤에 놓인 낡은 가야금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들이 더 나은 시절에 살았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준 유일한 물건이었다. 서라벌 음대에서 전통 음악을 공부했던 아버지 강치호는 그의 아들이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이어받기를 바랐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설 현장 사고로 치호가 사망했을 때 그들의 세계는 무너졌다. 보험금도 없었고 보상금도 변변찮았다. 건설 회사는 파산했고 그들 가족은 거리로 내몰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가르쳐 주셨던 아리랑을 기억해? 태경은 은화의 이마에 차가운 천을 올려놓으며 속삭였다. 그 노래가 우리를 집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어. 은화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열로 반짝였다. 다시 불러줘, 오빠. 태경은 목이 메었다. 아리랑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노래가 되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는 여동생을 위해 노래했다. 그의 어린 목소리가 작은 방을 채우며 순이의 귀에도 닿았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부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목소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치호의 목소리가 네 안에 살아있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태경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어깨에 놓인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다. 10살의 나이에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다. 그의 어머니의 바느질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나빠지면서 그녀는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객공일을 잃었다. 이제 그들은 태경이 고물상에 팔기 위해 모으는 캔과 플라스틱 병에 의존했다. 잠을 자, 은화야. 태경은 여동생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내일이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다. 그 약속은 태경이 또 다른 생존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 나갔을 때 그의 가슴에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도시는 그의 주변에서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림자 속에서 펼쳐지는 조용한 드라마에 무관심했다. 그는 재활용품 수레, 그의 작업 도구이자 동시에 그의 가장 무거운 짐인 구부러진 금속, 골격을 아직 비어있는 거리로 밀었다. 거기서 첫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 길고 차가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이어진 하루는 작은 굴욕과 누적된 패배의 잔인한 연속이었다. 보통은 재활용, 재료에 믿을 수 있는 원천인 해운대 부자 동네의 쓰레기통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비어있는 것 같았다. 고급 아파트 경비원들은 마치 그의 존재가 그들의 책임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인 것처럼 새롭게 솟아오른 분노로 그를 쫓아냈다. 중앙대로의 신호등에서 그는 이전 주에 모은 동전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몇 개의 사탕을 팔려고 했지만 더 나이 많은 소년들 무리가 그를 그곳에서 쫓아내고 마치 당연히 내야 할 공물인 양 그의 작은 사탕 상자를 압수했다. 그의 뱃속의 굶주림은 점점 더 조여오는 매듭 같았고 온몸으로 퍼지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변했다. 하지만 은화의 이미지 창백하고 열에 들떠 그들의 은신처의 어둠 속에서 기침하는가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단순히 도로변에 앉아 절망에 굴복하고 세상이 그 없이 계속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막은 것은 바로 이 비전이었다. 해가 높은 빌딩들 뒤로 숨기 시작했을 때 그가 모은 것은 빵 한 개를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비참한 금액이었다. 오후가 저물어 갈 때 태경은 자신의 가야금을 챙겨서 서면역 앞으로 갔다.
그곳은 많은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고 가끔은 그의 연주에 몇백 원을 던져주는 친절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특히 추운 날이었고 사람들은 서둘러 지나갔다. 대부분은 그를 보지도 않았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측은한 시선을 보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우리 은화가 아프다고 태경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도와주세요. 동생이 약이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사라졌다. 그의 손가락은 너무 추워서 제대로 가야금 줄을 튕길 수 없었다. 그는 고작 500원을 모았다. 절망이 태경의 입 안에서 금속 맛을 냈다. 그것은 피로와 추위와 섞이는 물리적인 감각이었다. 목적 없이 해운대의 고급 거리를 배회하며 그는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서 길 잃은 유령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는 하늘 레스토랑 앞에서 멈췄다. 그 광경에 그는 넋을 잃었다. 유리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져 그가 결코 속할 수 없는 세계를 완벽하게 전시하는 쇼윈도를 만들었다. 그곳 안에서 빛은 황금빛이고 따뜻했으며 즐거운 건배를 하며 붉은 와인잔을 들고 있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비추었다. 그들은 윤기 나는 소스 위에 놓인 육즙이 풍부한 한우 고기, 조각을 썰고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요리를 맛보며 활기차게 대화를 나눴다. 회전문을 통해 빠져나오는 냄새는 정교한 고문이었고 필사적으로 꼬르륵거리는 그의 빈 배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었다. 태경은 거기 길 건너편에 서서 가로등이 들이우는 그림자에 숨어 이 풍요의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부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거의 과학적인 매혹을 느꼈다. 그것은 이국적이고 화려한 물고기들로 가득 찬 수족관을 바라보는 것과 같았다. 아름답고 매혹적이지만 완전히 다른 우주에 속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먼 행성에는 음식이 있었다. 진짜 음식, 따뜻한 음식이. 그리고 음식이 있는 곳에는 남은 음식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형성된 생각은 단순하고 절박했다. 그는 동정을 원하지 않았고 연민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남은 음식, 그 사람들이 접시에 남긴 찌꺼기를 원했다. 그들에게는 쓰레기겠지만 그의 가족에게는 왕족에 걸맞은 잔치가 될 것이다. 마른 몸에 남아있는 용기의 한 조각을 모아 태경은 주저하는 걸음으로 길을 건넜다. 그가 회전문을 밀었을 때 그의 손은 떨렸고 감각적인 충격은 압도적이었다. 따뜻함이 그를 포옹처럼 감쌌고 향신료, 구운 고기, 그리고 값비싼 향수의 풍부한 향기와 섞였다. 그랜드 피아노의 낮은 소리가 우아한 대화의 문명화된 속삭임과 섞여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시각적 충격 역시 인상적이었다. 모든 시선이 즉시 그에게 쏠렸다. 태경은 그 완벽한 환경의 그림을 더럽힌 더러움과 비참함에 얼룩이 되었다. 매니저,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 양복을 입은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측정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조심스럽게 억제된 전문적인 혐오감의 가면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 매니저가 말했다. 손님이라는 단어의 비꼼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실수하신 것 같군요. 서비스. 입구는 뒤쪽입니다. 배달을 위한. 굴욕은 산성처럼 태웠지만 태경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저씨, 그가 시작했고 목소리는 가느다란 실처럼 나왔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은 음식이 있는지 뭐든지 알고 싶었어요. 제 여동생을 위해서예요. 그녀는 아주 아파요. 매니저가 그의 차갑고 결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기 전에 창가 근처의 둥근 테이블에서 귀족적인 권태로 가득 찬 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년을 내버려 두세요. 기범 씨, 그는 제게 흥미롭게 보입니다. 제가 그를 처리할게요. 그것은 윤주혁이었다. 25살을 넘지 않아 보이는 청년이었지만 아니오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의 천년된 오만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금발은 수입젤로 뒤로 빗어 넘겨져 있었고 순금시계가 그의 손목에서 빛났으며 그의 옷은 태경의 가족이 1년 내내 쓸 돈보다 더 많이 들었다. 그는 같은 지루한 부의 아우라를 가진 친구들, 잘 차려입은 포식자들이 오락거리를 찾는 것처럼 보이는 젊은 남녀들과 함께 있었다. 주혁은 손으로 경멸적인 몸짓을 했다. 애완동물을 부르는 데 사용하는 종류의 움직임이었다. 이리 와,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우월감을 떨어뜨렸다.
이리 와 작은 하수구 쥐야. 배고프다고 들었어. 태경은 뜨거운 수치심에 물결로 얼굴에 피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어둠 속에서 기침하는 은화의 이미지는 그의 상처받은 자존심보다 더 강했다. 그는 건조한 굴욕을 삼키고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레스토랑의 기대에 찬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음식 냄새가 너무 강렬해서 순간적인 어지러움을 유발했다. 구운 전복, 살짝 익힌 안심 스테이크, 송로버섯을 얹은 면 요리가 있는 접시들이 있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이 많았다. 정말 많은 남은 음식이. 네, 선생님. 그는 음식이 가득한 접시들을 응시하며 속삭였다. 어떤 작은 것이라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주혁은 그때 미소를 지었다. 그의 차가운 눈에 닿지 않는 포식자 같은 미소였다. 그리고 마치 서커스의 메인 어트랙션을 발표하려는 것처럼 친구들에게 돌아섰다. 저녁 식사를 좀 더 즐겁게 해줄 작은 쇼는 어떨까?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아이는 길거리 예술가처럼 보이는데 친구들은 잔인함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모로 웃었고 젊은 재벌의 권력에 대한 갈증을 키웠다. 주혁은 푹신한 의자에 몸을 기대며 절대적인 권력의 순간을 음미했다. 나는 사업가야 꼬마야, 그가 말했다. 그 말은 독이 든 꿀처럼 천천히 흘러나왔다. 나는 공정한 거래를 좋아해. 우리 음식을 원하니? 그 대가로 우리에게 뭔가를 줘야 할 거야. 그는 연극적으로 잠시 멈추며 그들 주변에서 침묵이 자라고 두꺼워지게 했다. 밖에서 네가 흥얼거리는 걸 들었어. 우리를 위해 여기서 지금 노래해. 네 저녁을 위해 노래해. 주혁의 미소가 넓어지며 완벽하고 하얀 치아를 드러냈다. 네 공연이 설득력 있다면 아마도 내 안심. 스테이크 남은 것을 줄지도 모르지. 굴욕은 계산된 것이었다. 그 선택된 관객을 즐겁게 하기 위해 외과적 정밀함으로 설계되었다. 레스토랑의 침묵은 무언가 진하고 무거운 것으로 변했다. 이전에 이 드라마를 알아차리지 않는 척했던 다른 테이블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무대에 올려지고 있는 잔인한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 돌아섰다. 태경의 심장은 가슴 안에서 얼음 덩어리로 변했다. 분노와 수치심이 그의 목을 막을 정도로 독성 있는 혼합물로 섞여 올라왔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고 등을 돌리고 대리석 바닥에 침을 뱉고 고개를 들고 그곳을 떠나고 싶었다.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말과 예를 통해 가르쳤던 존엄성이 이것을 요구했고 저항을 외쳤다. 하지만 그때 현실의 칼처럼 그는 다시 그의 마음속에서 은화의 기침을 들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더듬는 그의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았다. 그는 잔인한 절대적 필요성의 명확함으로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자존심은 은화의 배를 채울 수 없었고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항생제를 살 수도 없었다.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야. 태경은 낡은 가야금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걸로 노래, 부르고 연주할 수 있어요. 주혁은 관심을 보였다. 전통악기라니 얼마나 낭만적인가. 소년, 너는 정말 끊임없이 놀라움을 선사하는구나. 그는 신호를 보내 다른 친구들도 포함시켰다. 보아라,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의 대표자가 우리에게 왔도다. 솜에 걷어붙이고 시작해 작은 악사야. 다른 손님들이 더 공개적으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테이블에서 대화가 잦아들었다. 정장을 입은 늙은 신사들이 와인잔 위로 눈썹을 치켜 올렸다. 미세한 웃음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태경의 손가락은 가야금현 위에서 떨렸다.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다. 우리의 음악은 우리의 혼이다, 아들아.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 주혁은 손을 쳐서 그를 서두르게 했다. 우리는 밤새 여기 있을 수 없어, 소년. 내 친구들은 지루해하기 시작하고 있어. 그리고 지루한 친구들은 불행한 친구들이지. 그룹의 다른 젊은이들, 모두 재벌 가문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더 가까이 몰려들었다. 한 여성은 휴대전화를 꺼내 녹화할 준비를 했다. 이것 좋은 게시물이 될 것 같아. 그녀가 키득거렸다. 내 팔로워들이 사랑할 거야. 태경은 가야금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얼굴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들을 위해 그는 생각했다. 오직 그들을 위해서만. 그는 눈을 감고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그는 그의 영혼을 음악에 맡겼다.
태경은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개 끄덕임으로 항복의 제스처를 했다. 이 패배는 어떤 신체적 패배보다 더 무거웠다. 훌륭해. 주혁이 연극적으로 박수를 치며 외쳤다. 자, 우리를 즐겁게 해. 내 비참한 외모에 어울리는 슬픈 것을 노래해. 잔인한 웃음이 테이블을 울려 퍼졌고 이제 공개적으로 쇼를 지켜보는 다른 식사 손님들 사이에서 감염처럼 퍼져나갔다. 태경은 눈을 감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배웠던 일을 했다. 정신적으로 자신을 그곳에서 멀리 데려갔다. 고급스러운 홀, 조롱하는 얼굴들, 음식의 유혹적인 냄새를 밀어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갔다. 어두운 축축한 방, 어머니의 곁으로 그녀의 외로움이 너무 뚜렷해 손가락으로 만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밤으로. 바로 그런 밤에 그는 순이에게 노래를 불렀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가르쳐준 유일한 노래, 아리랑이었다. 그 선율은 수세기의 고통과 희망을 담고 있었고 가족의 보물처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가야금을 연주하며 그 노래가 조선의 영혼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어둠 속에서 그 선율을 불렀고 그것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공기는 그의 폐가 아닌 훨씬 더 깊은 곳, 그의 상처받은 영혼에서 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입을 열었다. 나온 목소리는 두려워하고 굴욕당한 거리의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영혼의 목소리, 순수하고 수정같이 맑으며 레스토랑 전체가 즉시 숨을 멈출 정도로 진정한 고통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의 손가락이 가야금 현을 부드럽게 쓰다듬자 한국의 전통 선율이 공간을 채웠다. 현대화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고대의 선율은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어울렸다. 그것은 부와 특권의 거품 속에서 거의 잊혀진 영혼의 울부짖음 같았다. 태경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강하게 나왔다. 그의 음색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깊고 풍부했다. 그의 아버지의 음악적 재능이 그에게 전해진 것이었다. 가야금의 혀는 그의 손가락 아래에서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 고대의 노래는 이별과 고난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 고향을 떠나는 슬픔,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지속되는 희망에 대한 것이었다. 태경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그 눈물이 그의 목소리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는 것을 허용했다. 주혁의 얼굴에서 조롱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의 친구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테이블에 모인 그룹은 마치 주문에 걸린 것처럼 앉아 있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녹화 중이었지만 그것을 든 손은 약간 떨렸다. 레스토랑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에서 늙은 신사 한 명이 포크를 공중에 멈췄다. 그는 음식과 입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완전히 얼어붙었다. 오형제, 유명한 회장이자 부산의 가장 큰 무역 회사 중 하나의 소유자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반짝였고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닦아내지도 않았다. 태경의 손가락이 아리랑의 마지막 음을 연주하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곡으로 부드럽게 전환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작곡한 곡이었다. 서라벌 음대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만든 곡으로 결코 출판되지 않았지만 그 가족에게는 보물이었다. 아버지는 이 곡이 순이를 위한 사랑의 선물이라고 했다. 그는 이 곡을 가난한 자의 자장가라고 불렀다. 태경이 노래하기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는 더 깊어지고 더 감정적이 되었다. 가사는 작은 새에 관한 것이었다. 폭풍에서 둥지를 잃고 이제 달에게 노래하며 자신의 깃털이 별로 변해 집으로 가는 길을 인도할 수 있을지 묻는 새에 대한 이야기. 그는 그 노래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단순히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안에 살았다. 그 가사는 그의 현실이 되었다. 그는 그 작은 새였고 그의 둥지는 부산의 가난한 골목에 있는 작은 고시원이었다. 그는 또한 달이었고 별이었고 폭풍이었다. 그는 노래 그 자체가 되었다. 태경이 눈을 감자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부산 바다의 잔잔한 파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물은 차갑지 않고 따뜻했다. 그것은 그를 지탱하고 흔들어주고 어떤 식으로든 그를 자유롭게 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그 호화로운 레스토랑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행을 통해 그는 자신의 음악이 그의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의 숨을 느꼈다. 갑자기 얕아지고 동시에 더 깊어진 숨. 그는 그들의 심장이 자신의 심장과 같은 리듬으로 뛰는 것을 느꼈다. 음악이 그들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1초,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그 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오만한 자와 겸손한 자, 권력자와 무력한 자. 주역은 자신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웠다. 그는 왜 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쉬웠다. 그는 결코 허기, 추위, 거절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 기이한 거리 소년의 노래를 통해 그는 자신의 영혼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비어있고 어둡고 물 수 없는 공간. 오형제 회장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의 와인잔은 잊혀졌고 그의 스테이크는 차가워졌다. 그는 마치 수십 년 동안 갈증을 느껴왔고 드디어 물을 찾은 사람처럼 노래를 마셨다.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들을 해고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경쟁자들을 짓밟는 삶 속에서 그는 점차적으로 자신의 인간성의 일부를 잃어버렸다. 이제 그것이 그에게 돌아왔다. 이 놀라운 아이의 목소리를 타고 태경이 세 번째 곡으로 전환했을 때 그것은 말 그대로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 곡은 진도 아리랑이었다. 더 슬프고 더 느린 아리랑의 변형으로 지역 방언으로 불리는 노래였다. 이것은 어부의 아내가 폭풍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이야기였다. 그의 노래가 그 기다림의 고통, 바다가 그녀의 사랑을 데려간 깊은 슬픔을 전달했다. 태경은 완전히 자신의 연주에 몰입하여 주변 세계를 완전히 잊었다. 그는 더 이상 배고픔이나 두려움, 굴욕을 느끼지 않았다. 이 순간 그는 단지 음악이었다. 자유롭고 무한하고 강력한 세련된 보컬 기술도 비싼 음악원에서의 수년간의 훈련도 없었다. 단지 원시 상태의 진실만이 있었다. 각 음표는 메마른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았고 각 단어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벽을 울려 퍼지는 상실의 메아리였다. 태경은 눈을 감은 채 노래했고 마른 몸은 부드럽게 흔들렸으며 작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은 몸 옆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악기 반주 없이 랍스터와 샴페인 테이블을 지나 화장한 얼굴들과 반짝이는 보석들을 지나 날아갔고 그 사람들이 오래전에 잊어버린 무언가를 건드렸다. 바로 그들 자신의 심장이었다. 노래는 잃어버린 집에 관한 것이었고 소속감에 대한 필사적인 탐색에 관한 것이었으며 작은 생명을 위한 세상의 공간이 있는지 별들에게 묻는 아이에 관한 것이었다. 레스토랑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에서 오형제 회장은 공중에 포크를 멈춘 채 접시와 입 사이 중간에 있었다. 그는 평생 음악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예술의 후원자이자 희귀한 미적 경험의 수집가였다. 그러나 태경이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 목소리에서 오형제는 단지 노래만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아내 미영의 상실, 그의 외로운 저녁 식사를 채우는 고독, 미영이 세상을 떠난 후 그가 결코 다시 찾지 못한 감정적 집에 대한 영원한 탐색. 그 소년의 목소리는 사막에서 외치는 그 자신의 영혼의 소리였고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기 시작한 눈물은 인식의 눈물인 동시에 카타르시스의 눈물이었다. 오형제의 아내 미영은 10년 전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생전에 예술과 음악을 사랑했던 여성이었다. 그녀는 젊은 음악가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공연에 참석하는 것을 즐겼다. 오형제는 그녀가 떠난 후 음악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점점 더 공허한 의식이 되어갔다. 하지만 지금 이 소년의 노래는 미영이 살아있었을 때 그가 느꼈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태경의 목소리가 마지막 가사를 마칠 때 그의 손가락은 가야금의 마지막 현을 조용히 튕겼다. 마지막 음이 공중에서 수정 눈물처럼 떠있다가 하늘의 레스토랑이 지금까지 목격한 가장 깊은 침묵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침묵이었고 신성한 침묵이었다. 심지어 그릇과 수저의 조용한 소리조차도 그 순간의 경외감을 깨뜨리지 못했다. 태경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만든 감정적인 여행에서 돌아와 완전히 변화된 세계를 발견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웨이터들은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공중에 쟁반을 든 채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식사 손님들은 경이로움과 경배에 가까운 것 사이에서 다양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주혁,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포식자 같은 미소를 지었던 그는 이제 창백해졌고 입을 약간 벌린 채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다. 그의 잔인함에 웃곤 했던 친구들은 이제 자발적인 경외감으로 태경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침묵이 깨졌다. 고독한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소리. 천천히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치는 박수 소리였다. 그것은 구석 테이블에서 왔다. 오형재 회장이 일어서 있었고 그의 눈은 숨기려 하지 않는 눈물로 빛났다. 그는 마치 기적을 목격한 사람처럼 강렬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오형재의 외로운 박수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허락이었다. 하나씩 마치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하늘 레스토랑의 손님들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처음에는 자제된 방식으로, 그 다음에는 살롱을 휩쓸고 지나가는 물결처럼 커지는 감정으로, 마침내 전체 레스토랑이 태경에게 보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속에서 일어섰다. 그 박수 소리는 테이블 위의 크리스탈 잔들을 진동시켰다. 오형재는 다른 식사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며 테이블 사이로 단호하고 결연한 발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는 힘과 존경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 그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귀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의 겸손함으로 걸었다. 여전히 박수갈채에 어리둥절해 있는 태경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호화로운 레스토랑의 사회적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야, 그가 말했다. 감정으로 목이 메인 목소리. 나는 평생 돈을 지불하고 세계 최고의 가수들을 들었다. 밀라노에서 오페라를 보았고 스칼라에서 유명한 테너들을 들었으며 비엔나에서 콘서트에 참석했다. 그들 중 누구도 네가 방금 내게 감동을 준 것처럼 나를 감동시키지 못했다. 그의 말은 천천히 나왔고 의미로 무거웠으며 각 음절은 그 자신이 그 순간에 발견하고 있는 깊은 진실을 담고 있었다. 내 이름이 뭐니? 오형재가 물었다. 태경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그 강도는 표면을 넘어 더러움과 누더기를 넘어 이 비범한 소년의 본질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강태경입니다. 그가 속삭였다. 여전히 그의 주변에서 일어난 변화를 완전히 처리할 수 없었고 기대했던 굴욕과 받고 있는 숭배 사이에서 약간 길을 잃은 채 본 태경. 오형재가 반복했다. 마치 각 글자를 음미하듯이, 마치 영원히 그의 기억에 그 이름을 새기듯이. 오늘 밤 네가 한 일은 저녁을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었다. 너는 우리의 영혼을 먹였고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영원한 빚을 지고 있다. 그는 일어서서 다시 그의 당당한 자세를 취했지만 그의 눈은 순간적으로 태어난 부성애로 태경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오형재는 일어서면서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태경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고급 실크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구석에는 그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눈물을 닦아라 아들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의 눈물은 너무 귀중하다. 태경은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손수건을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받은 가장 우아한 선물 중 하나였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몇몇은 심지어 앙코르를 외치기 시작했다. 주혁과 그의 친구들은 자리에 고정된 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겸손함과 당황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주혁은 특히 창백해 보였고 마치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한 것처럼 혼란스러워 보였다. 너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 태경. 오형재가 말했다. 이제 그의 음성은 더 실용적이 되었다. 그런 목소리는 100만 명 중 하나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선물이다. 하늘로부터의 선물이다. 어디선가 여성의 목소리가 외쳤다.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 말에 태경의 얼굴이 긴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은화의 기침 소리와 순이의 걱정스러운 얼굴만이 가득했다. 오형제는 즉시 소년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 있니, 아이야? 오형제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의 날카로운 사업가의 눈은 태경의 얼굴에 나타난 불안에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태경은 말하려다 멈췄다. 어떻게 이 부유한 남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눈에서 보이는 진정한 관심은 그를 용기를 내게 했다. 제 여동생이요. 그가 마침내 속삭였다. 그녀는 아주 아파요. 폐렴이에요. 약이 필요해요. 의사가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돈이...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오형제의 얼굴이 이해로 밝아졌다. 그래서 네가 여기 왔구나. 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의 친구들이 따라갔다. 그들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당혹감, 부끄러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묘한 죄책감. 그들의 출구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고 태경과 오형제의 교류에 집중된 레스토랑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기범 씨, 매니저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그는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에게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갈 것을 부드럽게 권했다. 즉시 웨이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식기들이 다시 짤랑거리기 시작했으며 대화가 천천히 다시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더 사려 깊고 마치 모든 사람이 방금 일어난 신성한 순간을 깨고 싶지 않은 것처럼. 오형제는 태경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것은 가볍지만 단단한 접촉이었다. 지지와 위안의 표시. 태경아, 나는 당신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약속합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의 여동생은 최고의 의사들의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재능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미래를 가질 것입니다. 태경은 믿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은 그와 같은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길거리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주던 민담 같았다. 기적과 마법에 관한 이야기들. 그러나 오형제의 눈에서 그는 오직 진실만을 보았다. 왜요? 태경은 질문했다. 그의 목소리는 불신으로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오형제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담긴 미소였다. 내 아내 미영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다. 그가 말했다. 그녀의 죽음 이후로 내 세상은 음악 없이 진행되었다. 그녀는 음악을 사랑했다. 특히 전통 음악을. 그녀는 네 아버지와 같은 예술가들을 후원했고 네가 노래할 때 나는 그녀가 다시 내 옆에 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이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레스토랑을 둘러보았다. 이 모든 것, 그가 말했다. 호화로운 인테리어, 화려한 음식, 부유한 손님들을 가리키며 이것은 행복을 살 수 없다. 하지만 내 노래는 내가 잊었던 기쁨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 레스토랑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서 한 여성이 일어났다. 그녀는 품위 있고 세련된 모습이었고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태경과 오형제에게 다가왔다. 아버님, 그녀가 말했다. 오형제에게 고개를 숙이며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오형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 유나다. 그가 태경에게 소개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일한다. 소아과 의사다. 그녀가 내 여동생을 돌볼 것이다. 오윤하는 태경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녀의 아버지와 같은 친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은 의학적 정확성과 섞여 있었다. 네 여동생의 이름이 뭐니? 그녀가 물었다. 은화예요. 강은화. 태경이 대답했다. 그녀는 7살이에요. 이미 며칠 동안 열이 나고 있어요. 유나는 작은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했다. 폐렴의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니? 약 일주일 정도요. 처음에는 감기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유나의 전문적인 표정이 걱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는? 그녀는 볼 수 없어요. 몇 년 전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녀는 재봉기를 했지만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오형제와 유나는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의사인 유나는 즉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시간이 중요했다.
우리는 지금 가야 해, 그녀가 말했다. 은화가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해. 기범 씨가 오형제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형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경의 가족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가장 영양가 있는 것으로요. 닭죽, 갈비탕, 신선한 과일, 야채 모두 포장해서 우리를 따라오세요. 태경은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불과 1시간 전에 그는 남은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 이 레스토랑에 왔었다. 이제 그는 고급 한식 요리가 그의 가족을 위해 준비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그들이 레스토랑을 나갈 때 태경은 구석에 있는 그의 가야금을 거의 잊을 뻔했다. 그는 서둘러 돌아가서 그것을 집어들었다. 오형제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네 아버지의 것이었니? 그가 물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이것으로 저에게 아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서라벌 음대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는 제가 그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삶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오형제가 부드럽게 끝맺었다.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하지만 모든 길이 결국에는 같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밖에서는 은색 제네시스 G90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사가 문을 열었고 태경은 주저했다. 그런 고급 차량에 탄다는 생각은 그에게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걱정하지 마, 유나가 말했다. 그의 불안을 감지하고 우리는 너의 가족에게 바로 갈 거야. 태경이 차에 오르자 그는 가죽 시트의 부드러움, 내부의 고요함, 그리고 나무 장식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었다. 그의 세계와 이 세계 사이의 대조는 거의 아플 정도였다. 운전사가 물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소년? 태경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낡은 고시원의 주소를 말하는 것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그러나 은화를 생각하니 자존심은 사라졌다. 그는 주소를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리무진이 부산에 조명이 환한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했을 때 태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유한 해운대 지역에 빛나는 마천루들이 점차 사라지고 도시의 더 초라한 지역으로 향하면서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지 지리적인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사이의 여행이었다. 리무진이 도시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거리는 더 좁아지고 건물들은 더 낡아졌다. 남포동의 화려한 넌 불빛은 희미한 가로등과 깜박이는 간판으로 대체되었다. 태경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자랑스러움과 수치심, 희망과 두려움, 기쁨과 걱정이 뒤섞였다. 당신의 어머니께서는 항상 집에 계시나요? 윤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다. 네, 그녀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아요. 시력을 잃은 이후로는 더욱 그래요. 저는 제가 없을 때 그녀가 넘어지거나 다치실까봐 걱정돼요. 오형제는 자신의 태블릿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로질러 움직이면서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하고 있었다. 태경은 자신의 단순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이 강력한 사업가의 전역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미 최고의 호흡기 전문의를 확보했다. 오형제가 윤에게 말했다. 그는 우리를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만날 것이다. 그리고 안과 전문의 정 교수와도 통화했다. 그는 내일 아침에 순희 씨를 검진할 것이다. 태경은 믿을 수 없었다. 안과 전문의요? 어머니를 위해서요? 하지만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다고 했어요. 윤아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때로는 두 번째 의견이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희망을 버리지 마. 차가 마침내 태경의 동네에 도착했을 때 운전사는 분명히 불편해 보였다. 이 호화로운 차량은 좁고 가난한 거리에서 완전히 어울리지 않았다.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창문과 문에서 나와 지켜보기 시작했다. 태경은 자신이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된 것이 불편했다.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어 차를 만지고 싶어 했고 몇몇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불안함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것은 그가 익숙했던 세계가 아니었다. 그들이 낡은 고시원 건물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들을 맞이했다. 주혁과 그의 친구들이 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태경은 얼어붙었다. 어떻게 그들이 여기에 왔을까? 왜? 오형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 젊은이는 누구지?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면이 있었다.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이에요. 태경이 시작했다. 저에게 음식을 위해 노래하라고 한 사람이요. 오영재의 눈이 좁아졌다. 그는 차에서 내려 주혁에게 다가갔다. 두세 개의 충돌이 임박했다. 태경은 그들을 따라 서둘러 내렸다. 윤주혁 씨, 오영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주혁은 그의 일행 중 하나에게서 작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오, 회장님,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에 오만함이 없었다. 제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태경에게 상자를 내밀었다. 이것은 내 여동생을 위한 것이다. 최고급 항생제다. 내 아버지의 제약회사에서 가져왔다. 태경은 주저하며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비싸 보이는 의약품이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야 할지 망설였다. 오형제가 중재했다. 이 소년의 여동생은 곧 최고의 의사들의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주혁 씨, 당신의 약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제발,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오늘 밤 제 행동에 대한 작은 속죄라도. 윤하가 앞으로 나섰다. 실제로 항생제는 지금 당장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은화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전에 첫 번째 복용량을 줄 수 있어요. 태경은 잠시 주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보았다. 끄덕이며 그는 약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주혁은 고개를 숙였다. 전통적인 한국식 존중의 표시였다. 내가 오늘 밤 배운 교훈은 잊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조용히 떠났고 그들의 비싼 차들이 좁은 거리에서 사라졌다. 태경은 오형제와 윤하를 낡은 계단 위로 안내했다. 계단은 불안정했고 어두웠으며 곳곳에 깨진 난간과 빠진 계단이 있었다. 윤하는 스마트폰에 손전등을 켜서 길을 비추었다. 조심하세요. 태경이 경고했다.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들이 마침내 3층에 도달했을 때 태경은 삐걱거리는 문을 열었다. 문 위에는 3색 2호라고 적힌 희미한 숫자가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손님들을 그의 세계로 초대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단 하나의 작은 양초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그 작은 불빛에서 그들은 바닥에 앉아있는 한 여성의 형체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침대 끝에 기대어 있었고 그 침대에는 작은 소녀가 누워 있었다. 여성은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초점이 맞지 않았다. 태경아?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맞니? 누가 같이 왔니? 발소리가 여러 개 들려. 태경이 그녀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제가 도움을 가져왔어요. 의사 선생님과 그분의 아버지세요. 그들은 은화를 도와줄 거예요. 윤하는 즉시 전문적인 모드로 전환했다. 그녀는 은화에게 다가가 이마에 손을 대었다. 열이 너무 높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작은 의료 가방을 열고 청진기를 꺼냈다. 내가 먼저 그녀를 검사할게요. 오영재는 방을 둘러보았다.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방은 기본적인 필수품만 있었다. 얇은 매트리스 하나, 몇 개의 담요, 작은 가스버너, 몇 개의 그릇과 냄비. 벽에는 누수의 흔적이 있었고 천장의 한 구석에는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놀랍도록 깨끗했고 가능한 한정돈 되어 있었다. 그는 순이에게 다가갔다. 강순이 씨, 그가 공손하게 말했다. 제 이름은 오영재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아들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순이는 그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놀라운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다. 고난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만든 것 같았다. 제 아들이요? 그녀가 물었다. 어떻게요? 그의 음악으로요. 오영재가 대답했다. 저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순이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의 아버지처럼요. 그녀가 속삭였다. 치호는 항상 태경이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말했어요. 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윤하는 은화를 검사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우리는 그녀를 지금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폐에 액체가 차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폐렴보다 더 심각해요. 태경의 얼굴이 공포로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녀는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죠? 유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야. 그녀가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둘러야 해. 오영재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다. 구급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가 말했다. 내 의료팀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산소 탱크와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가지고 있어. 순간의 혼란 속에서 태경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의 비현실성에 압도되었다. 일주일 동안 그는 은화를 위한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거리를 헤매고 어머니의 다음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다. 이제 갑자기 부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 그의 허름한 방에 서 있었고 개인 의료팀이 그의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하는 은화를 조심스럽게 담요로 감쌌다. 이제 우리가 너를 돌볼 거야, 작은 아가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은화의 눈이 잠시 떠졌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오빠? 그녀가 속삭였다. 여기 있어, 은화야. 태경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거의 무너졌다. 이 좋은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이제 괜찮을 거야.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곧 의료 유니폼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산소 탱크와 이동식 들것을 가지고 방에 들어왔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은화를 살폈고 빠르게 산소 마스크를 그녀의 얼굴에 씌웠다. 혈중 산소 수치가 낮아요. 한 의료인이 윤에게 말했다. 그녀를 즉시 이동시켜야 합니다. 순이는 이 모든 활동에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소리와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태경아, 그녀가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무슨 일이니? 은화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니? 태경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은화는 아주 아파요. 이 사람들은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의사들이에요. 그들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갈 거예요. 우리도 함께 갈 거예요. 순이의 얼굴에 회의적인 표정이 스쳤다. 병원?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 아들아. 오영재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순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강순이 씨,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 있었다. 제 이름은 오영재입니다. 저는 모든 비용을 책임질 것입니다. 당신의 딸은 최고의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이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왜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시력 없는 눈은 여전히 그를 찾고 있었다. 왜 낯선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나요? 당신의 아들이 제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오형제가 대답했다.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돌려주었죠.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의료진이 은화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었다. 그들은 그녀를 방에서 옮기기 시작했고 윤아는 그들과 함께 갔다. 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저는 은화와 함께 구급차 타겠습니다. 병원에서 만나요. 태경은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은화와 함께 가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오형제는 그의 딜레마를 즉시 이해했다. 태경, 그가 말했다. 내 비서 박 씨가 당신의 어머니를 돕고 당신들의 짐을 꾸릴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을 병원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여동생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라, 태경아. 그녀가 말했다. 은화와 함께 있어. 나는 괜찮을 거야. 태경은 어머니를 껴안았다. 곧 다시 만날 거예요. 그가 약속했다. 그는 일어서서 의료진을 따라갔다. 그들이 허름한 고시원을 떠날 때 인근 주민들이 모여들어 구경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은화가 구급차에 실리는 것을 보자 몇몇 이웃들이 태경에게 질문을 던졌다. 무슨 일이니? 태경아, 누가 이 사람들이니? 은화는 괜찮은 거니? 태경은 질문들을 무시하고 구급차에 올랐다. 그의 마음은 오직 은화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구급차 안에서 윤하는 이미 은화의 정맥에 주사를 놓고 있었다. 항생제를 시작했어. 그녀가 태경에게 말했다. 이제 그녀의 몸이 싸울 수 있는 도움을 받을 거야. 구급차가 부산의 밤거리를 가로지르는 동안 태경은 은화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차창 밖으로
넌 불빛과 가로등이 흐릿한 무지개처럼 지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이 모든 것이 꿈일까? 이 낯선 호의가 갑자기 사라질까? 부산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자 대기 중이던 의료팀이 그들을 맞이했다. 태경은 그가 본 의사의 수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은화를 빠르게 응급실로 이동시켰고 태경은 그들을 따라 뛰었다. 여기서 기다려야 해. 윤하가 말했다. 그를 대기실로 안내하며 그들이 검사를 하는 동안 방해받지 않아야 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것을 감독할 거야. 태경은 현대적인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것은 그가 평생 경험했던 어떤 병원 공간과도 달랐다. 가죽 소파, 평면 TV, 심지어 작은 커피 머신까지 있었다. 그는 그 편안함이 낯설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오형제가 도착했다. 그와 함께 온 것은 순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더 차분해 보였다. 태경은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은화는? 순이가 물었다. 그녀의 시력 없는 눈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들이 그녀를 보고 있어요. 태경이 대답했다. 윤하 선생님이 그녀와 함께 있어요. 거의 자정이 되었을 때 윤하가 대기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은화는 이제 안정되었어요. 그녀가 발표했다. 우리는 폐에서 액체를 제거했고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했어요. 그녀는 며칠 동안 여기 있어야 하겠지만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순이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요? 우리 작은 은화가 괜찮을 거예요? 네, 강 여사님, 윤하가 확인했다. 당신의 딸은 강한 아이예요. 그녀는 이겨낼 거예요. 오형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당신들이 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제 비서가 당신들을 위한 아파트를 준비했습니다. 병원에서 가깝고 모든 필요한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태경은 불안해 보였다. 하지만 은화는요, 저는 그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윤하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은화는 잘 돌봄을 받을 거야. 우리 간호사들이 밤새 그녀를 지켜볼 거야. 당신도 쉬어야 해, 태경. 내일 아침 일찍 그녀를 볼 수 있어. 그들이 병원을 떠날 때 태경은 지난 24시간이 현실이라는 것을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또 다른 고급 차량에 태워졌고 해운대의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로 이동했다. 아파트는 24층에 있었다. 태경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2개의 침실, 넓은 거실, 반짝이는 주방,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바다의 장엄한 전망.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아래 바다는 검은 실크천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게 우리 집인가요? 순이가 물었다. 공간을 감지하며 그녀의 손이 벽의 매끄러운 표면을 더듬었다. 네, 어머니. 태경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주방에는 신선한 음식으로 가득 찬 냉장고가 있었다. 침대에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이불이 있었다. 욕실에는 그들이 결코 꿈꾸지 못했던 사치품들이 있었다. 태경은 창가에 서서 머나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마치 그의 아버지에게 그들이 마침내 안전하다고 알리는 것처럼.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희망을 느꼈다. 진짜 희망을. 다음 날 아침 태경은 일찍 일어났다. 그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침대에서 자는 경험을 했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었다. 그런 다음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돌아왔다. 은화, 병원, 오영재, 새 아파트. 그는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가 이미 일어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얼굴에 아침 햇살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 그가 말했다. 잘 주무셨어요. 순이는 미소를 지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밤이었어, 태경아. 이런 사치에 익숙하지 않아.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심각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도 될까? 이 모든 것이 너무 많아. 우리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태경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오 회장님은 제 노래가 그에게 아내를 상기시켰다고 했어요. 그는 이것을 자선이 아니라 선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은화에게는 이것이 필요해요.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네. 여동생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병원에 가야 해. 내가 그녀 옆에 있어야 해. 전화벨이 울렸다. 태경은 놀라서 위로 뛰었다. 아파트에는 실제로 전화가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강태경 씨.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말했다. 저는 오 회장님의 비서 박민준입니다. 1시간 후에 차가 도착하여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정 교수님이 강 여사님의 눈을 검사하실 예정입니다. 태경은 놀랐다. 정 교수님이요? 네, 정재원 교수님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안과 전문의 중 한 명입니다. 오 회장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태경은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다. 순이는 불확실해 보였다. 내 눈은 고칠 수 없어, 태경아. 의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나쁠 게 없잖아요, 어머니. 태경이 말했다. 적어도 시도해봐요. 순이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녀의 무릎을 빙빙 돌았다.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내가 항상 너무 자랑스러워했던 거야, 태경아.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 자존심이 너희 아이들을 어렵게 만들었어. 너는 아이가 되는 대신 가장이 되어야 했어. 태경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우리는 함께였어요. 우리는 항상 함께였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순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은화를 위해 나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거야. 그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윤아가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전문적인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은화의 열이 내려갔어요. 그녀는 의식이 있고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당신들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짧게요. 그녀는 여전히 매우 약해요. 그들은 은화의 병실로 안내되었다. 그것은 개인실이었고 창문에서는 병원 정원이 보였다. 은화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작은 몸은 하얀 병원 시트 사이에서 더 작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안색은 이미 더 나아 보였고 그녀의 눈은 열려 있었다. 오빠. 그녀가 속삭였다. 태경을 보자. 엄마 순이는 딸의 목소리를 따라 침대로 안내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은화의 얼굴을 찾아 부드럽게 만졌다. 우리 작은 꽃. 그녀가 말했다. 감정으로 목이 메어. 너무 걱정했어. 태경은 병실 구석에 있는 새 꽃병을 발견했다. 그것은 신선한 진달래와 동백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카드가 있었다. 빠른 회복을 빕니다. 윤주혁. 은화의 회복은 모든 의사들의 예상보다 빨랐다. 일주일 안에 그녀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작은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웃음이 복대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은 그녀를 작은 햇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순이의 눈 검사도 예상치 못한 희망을 가져왔다. 정 교수는 그녀의 실명이 완전히 불가역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 유형의 수술이 부분적인 시력을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태경은 이 모든 변화를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관찰했다. 그는 이런 행운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맞았다. 은화가 퇴원하기로 한날 아침 태경은 병실에 들어가 낯선 사람들을 발견했다. 정장을 입은 두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클립보드와 공식적인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냉정하고 전문적이었다. 강태경 군이구나? 여자가 물었다. 네, 태경이 대답했다. 갑자기 위장이 긴장되는 것을 느끼며. 무슨 일이시죠? 나는 김지연이고 이쪽은 내 동료 임성호 씨야. 우리는 부산시 아동보호과에서 왔어. 그녀는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너와 강은화의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태경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동보호과 고아원이나 위탁가정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사람들. 왜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쉬어졌다. 임성호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두 미성년자가 시각장애가 있는 부모와 함께 극도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았어. 우리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이 신고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태경이 항의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곧 수술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요. 김지연은 동정심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아파트는 너희 가족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너희 어머니의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회복은 보장되지 않아. 너희 둘 다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너는 거리에서 일했어. 태경은 반박하려 했지만 단어들이 그의 목에 걸렸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오형제가 그들을 돕기 전에 그들은 정말로 끔찍한 상황에 있었다. 우리는 내일 법원 명령을 받을 것이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여동생을 임시보호시설로 이동시킬 것이다. 임성호가 말했다.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그 순간 은화가 병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유나가 그녀를 위해 사준 리본으로 머리를 묶고 있었다. 그녀는 기쁘게 웃고 있었다. 오빠 오늘 집에 가. 그녀가 외쳤다. 태경은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들을 분리하려 한다니 그는 이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오형제가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우아하게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다. 엄격한 얼굴에 두꺼운 안경을 쓴 사람. 무슨 일입니까? 오형제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가 있었다. 김지연이 그를 향해 돌아섰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공식적인 아동 복지 문제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형제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함이 없는 미소였다. 오형제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내 변호사 노성준 씨입니다. 그는 태경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냐, 태경아?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저와 은화를 데려가려고 해요. 노성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 익명의 신고는 누가 했습니까?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그것은 기밀 정보입니다. 김지연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윤주혁 씨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노성준이 말했다. 흥미롭게도 그는 어제 그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여기 문서가 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꺼내 김지연에게 건넸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것을 읽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가정 환경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녀가 주장했다. 오형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현재 사실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강순희 씨는 다음 주에 시력 회복,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안정된 주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제가 강 가족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경은 다음 달부터 부산예술고등학교에 다닐 예정입니다. 그는 특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태경은 놀라서 오형제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예술고등학교? 장학금? 이것은 그가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기회였다. 임성호는 서류를 검토하며 동료와 눈을 마주쳤다. 그들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었다. 그들 앞에는 노숙자 가족이 아니라 강력한 보호자와 모든 법적 기반을 갖춘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김지연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심스럽습니다. 몇 주 전까지 이 아이들은 거의 굶주림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안정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태경은 갑자기 방의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눈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결단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병실 구석에 있던 가야금을 집어들었다. 오형제가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경이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태경은 가야금을 조율하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가 고향의 봄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그의 손가락이 현을 가로질러 춤을 추면서 그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순수하고 감정적이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아름다운 한국 민요가 병실을 채웠다. 이 노래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었다. 한국인이라면 유치원에서부터 배우는 노래. 그것은 고향과 가족, 뿌리와 소속감에 대한 노래였다. 김지연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이 노래는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임성호도 감동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전문가였지만 여전히 인간이었다. 은화가 노래에 합류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오빠의 목소리와 어우러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순이도 문 쪽에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유나가 그녀를 병실로 데려온 것이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감동적인 침묵이 있었다. 김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군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법적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는 이 케이스를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태경은 오형제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그것은 충동적인 행동이었고 그는 즉시 물러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형제는 웃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다, 태경아.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보호한다. 은화가 뛰어와 태경의 다리를 껴안았다. 우리 집에 가자, 오빠. 그래, 은화야. 태경이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우리 집에 가자.